안녕하십니까. 최명근 평가사입니다. 오늘부터 감정평가 이론 기초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저는 우리 학원에서 감정평가 이론하고 1차 부동산 학원론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실강이 개강이 됐기 때문에 학원에 나오셔서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게 원래 맞았었죠. 근데 지금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현장에서 이제 수업 강의를 들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동영상만 찍어서 올리는 식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게 강의가 얘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대면에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신지를 좀 체크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 강의 들으시는 입장에서는 또 어떤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방편이 현장 강의를 들으시는 건데, 지금 그런 어떤 공부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여러분들의 건강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선택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감정평가 이론 기초 강의는 총 4회에 걸쳐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감정평가 이론 기초 강의에서는 이제 이론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먼저 좀 짚어드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주제인 감정평가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과 관련해서 조금 가볍고 개략적이고 쉬운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좀 차분히 한번 살펴보고 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처음 2차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커리큘럼의 처음이다 보니까 이제 2차 공부 시작했으니까 이제 무조건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빨리 모든 거를 하나하나 이제 얻어가야지 라는 생각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저걸 어떻게 외워야 되지, 막 저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막 이렇게 깊게는 생각을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전반적인 얘기고, 또 한 번은 보고 가야 될 꼼꼼한 얘기들을 좀 하는 것 뿐이니까 좀 편하게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사회 강의가 진행되는 그 동안에는 전부 다 이제 파워포인트를 활용해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제가 지금 앞에서 띄워드린 파워포인트 시트 자체는 다시 PDF로 자료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출력해서 보셔도 되고요. 그냥 강의만 파워포인트로 보셔도 별 상관은 없을 거예요. 어렴풋이 알고 있는 개념들에 대한 얘기가 거의 대부분을 이룰 테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이제 기본적인 얘기들을 좀 하고 가볼게요. 강의 처음 진행하는 거니까. 일단은 2차 공부, 1차 공부도 뭐 질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2차 공부는 당연히 이제 폭도 넓고 깊이도 이제 깊고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질문을 해서 바로바로 해결하시는 편이 좀 나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본인이 혼자 앉아가지고 너무 파고 계시면 또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질문을 자주자주 하셔야 되는데, 그 질문은 그 12월의 영광이라는 카페가 있죠. 저희 제일 많이 가입하고 있는 카페. 거기 가면은 2차 강사 게시판이 있어요. 그럼 뭐 거기에 이제 제 이름으로 된 게시판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올려가지고 질문을 해주시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기초 강의 하는 와중에는 질문을 하실 게 그렇게 없을 수도 있죠. 그죠? 근데 본격적으로 이제 기본 강의가 시작이 되고 나면 12월의 영광 강사 게시판을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긴급한 질문 혹은 공개가 이제 꺼려지는 질문, 아무래도 이제 게시판에 올리면 남들이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처음에 그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을 질문하는 것 자체가 내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좀 급이 낮아 보이거나 아니면 이런 것도 물어봐도 될까라는 식으로 조금 주저주저 하시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공부라는 것 자체가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를 수가 있고, 또 습득해 나가는 거라든지 혹은 공부하기 이전에 수험자가 개별적으로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또 어떤 일을 했는지에 따라서 이해도라든지 원래 알고 있는 내용 자체가 굉장히 천차만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도 조금 올리는 게 꺼려진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전화번호 좀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대답을 하는 쪽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 이제 문자 싫어요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모르겠어요. 문자도 컴퓨터로 쳐서 날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 답변 자체의 내용이 길어지다 보면 제가 이제 이걸 손으로 하나하나 이제 쳐가지고 하는 게 조금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있는데 카카오톡으로 컴퓨터로 자판을 쳐가지고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을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거를 복사해 가지고 그 핸드폰 문자로 다시 붙여 가지고 보내는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카카오톡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가능하면 이제 문자보다는 카카오톡으로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긴 질문 내지 상담은 당연히 이제 대면 상담을 통하는 게 가장 얼굴 보고 얘기하는 게 가장 제일 좋겠죠. 근데 지금 이제 학원에 나오기 꺼려지시는 분들 또 강사들은 이제 실강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학원에서 학원에 나오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지금 학원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간 자체를 잡아가지고 오시기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것들도 미리 전화를 뭐 주시거나 하면은 상담은 전화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카카오톡 관련해서 이제 하나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이 그 카카오톡 이렇게 질문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당히 많이 오는 편이거든요. 하루에도 이게. 근데 저는 일단 무조건 확인을 해요. 이렇게 여러 가지고 확인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카카오톡을. 그러고 나서 이제 업무를 하고 있거나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있거나 하면 바로 이제 그 답변을 해드리기 곤란한 상황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답변을 해드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말을 정리해서 이제 답변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시간적인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읽고 나서 바로 답변이 없으면은 이 사람이 뭐 시쳇말로 소위 이거 읽고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저한테 피드백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 딴에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냐면 일단 보내주셨으니까 제가 확인을 지금 했습니다 라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일단 확인을 하고 조금 늦어지더라도 답변은 어쨌든 이제 달아드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편이니까 읽었는데 왜 답변이 바로 안 오지? 라는 생각으로 좀 상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같이 계속해서 공부해야 될 과목이 감정평가 이론이라는 과목이잖아요. 2차가 지금 3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감정평가 이론인데 이 감정평가 이론을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의 한도 내에서 나름대로 이제 정의를 해봤어요.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그 감정평가 이론이란 감정평가의 원리와 법칙을 보편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보는 시험은 감정평가 이론 시험은 주관식 논술형 시험으로서 자기의 의견이나 주장을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서술하거나 어떤 주제에 대해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시험을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보편적이고 체계적이라는 말이 감정평가 이론 자체의 정의에서는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감정평가학이라고 얘기는 안 하잖아요. 저희가 감정평가론 혹은 감정평가 이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우리가 이제 감정평가 이론 공부하면서 배우는 여러 가지 학문들이 존재를 해요. 크게는 이제 1차에서는 뭐가 있냐면 부동산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부동산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부동산학을 이제 1차 공부하신 분들은 물론 아시겠지만 이 부동산학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학자를 붙이고 있죠. 그리고 이 안에 이제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 뭐 경제론이라든지 그죠? 뭐 시장론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투자론이라든지 그죠? 뭐 쭉쭉쭉쭉 나가가지고 맨 마지막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제 감정평가 론 이렇게 나와요. 그죠? 론, 그죠? 론. 그리고 이제 이 부동산학이라는 학문 자체도 보통 이제 그 성격 자체를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종합 학문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 종합 학문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또 다른 말로 쓰면 인적 학문 혹은 관련 학문의 뭐 어떤 연계성이라든지 혹은 개입이라든지 이런 혹은 이제 도움이라고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도움을 많이 받는 학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인적 관련 학문에는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경제학이라든지 대표적으로 그죠? 경제학이라든지 법학이라든지
혹은 이제 회계학이라든지, 그죠? 회계학. 이제 이런 학문들의 이제 도움을 받게 되는데, 얘는 학이라는 얘기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학문의 도움을 받고 있고, 이 학 안에 들어가 있는 요거거든요. 요거. 근데 1차에서는 요게 부동산 학의 일부로서 취급이 되지만 2차에서는 요게 이제 메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론이라는 어떤 이론이라는 특성 때문에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냐면 개념이라든지 의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것들이. 왜냐면 보편된 정의가 깔려있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다 똑같은 얘기긴 한데 뭐 개념, 의의, 정의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뜻,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인 뜻이나 의미. 이거는 뭐야? 라고 이제 정의를 하는, 혹은 이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의미, 뜻이라고 보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 정의라는 얘기를 달아줄 때는 이거는 이제 법에, 조문에 딱 박혀있는 경우, 시쳇말로 딱 박혀있는 경우는 정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의로 박아버리면 이거는 저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이거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라는 얘기 자체가 조금 통용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정의가 있으면 편하죠. 왜? 그거 하나만 암기를 하면 되니까. 근데 개념하고 의의가 굉장히 많아요. 개념하고 의의가. 그리고 하나의 단어와 하나의 용어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해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식으로 바라볼 때는 이런 개념이 중요하고 또 저런 식으로 바라볼 때는 또 다른 개념 정의가 또 중요해지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공부가 어려워지는, 나는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A라는 단어가 있는데, A라는 단어, 공부하는데 중요한 A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A라는 단어에서 1번으로 개념 정의를 하기도 하고 2번으로 개념 정의를 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 3번으로 개념 정의를 하기도 해요. 근데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요걸 쓰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요걸 쓰고 어떤 경우에는 또 요걸 쓰고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지. 왜냐면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 혹은 시험 문제에서 어떤 방향성으로 써주기를 원하는 경우가 종종 존재하기 때문에 1번 방향성으로 쓰는 게 더 맞는 시험 문제가 있고 2번 방향성으로 쓰는 맞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2번 방향성으로 쓰기를 원하는 문제에서 내가 암기하고 있는 거는 1번밖에 없기 때문에 요걸 요렇게 갖다가 붙여줬으면 어색해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논리의 서술 자체가. 그래서 요렇게 많이 개념과 정의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보편적인 개념, 체계적인 개념을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 처음에는 한두 개 정도만 암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공부가 진행됨에 따라서 이 개념 자체를 확장해 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감정평가 이론 과목이라는 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수험 기간 동안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될 것들이 이런 것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떤 사람들은 이제 개념 자체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의의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이제 키워드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본질적인 의미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인식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비슷한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개념 자체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뭐뭐은 뭐뭐뭐뭐 그래서 이거를 말한다 이렇게 쓸 거란 말을 말한다. 그러면 이 안에 이제 뭐 어떤 얘기가 또 들어갈 거고 또 어떤 얘기가 들어갈 거고 어떤 얘기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럼 요게 이제 키워드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 키워드가. 그러니까 이거나 우리가 받아들이는 공부하는 측면에서 인식 측면으로는 비슷한 얘기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보편적이고 체계적인 이런 얘기 하면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1년 동안 이제 같이 하는 거에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개념 추출하고 키워드 뽑아내고 그거 이제 풀어서 또 설명해드리고 요약하고 그런 식의 이제 공부가 진행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여기 와서요. 그 감정평가 이론 시험은 주관식 논술형 시험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자신의 의견이나 뭐 주장을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서술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객관식 시험이잖아요. 그죠? 객관식 시험. 그리고 이제 2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주관식 논술형 시험이다 이제 이렇게 쓰는데 논술형 시험.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이거예요. 주관식 시험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주관식 시험에도 대표적으로 나누면 이제 단답형 시험이 있을 수가 있고요. 단답형 시험.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 혹은 논술형 시험이 있을 수가 있는데 2차에서 채택하고 있는 거는 여기예요. 여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좀 아까 이제 우리가 1년 동안 해 나가야 될 거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중요 개념 혹은 이제 키워드, 그죠? 키워드. 요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무 이제 요거는 기본이 되고 공부에 있어서 기초가 되어야 될 것이지 요게 공부의 전부가 되면 안 돼요. 왜냐면 요게 공부의 전부가 되면 스스로 내가 치르고 있는 시험은 서술형 혹은 주관식 논술형 시험인데 요게 전부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답안지가 요쪽으로 나와요. 요쪽으로. 단답형 시험. 단어 하나 몇 개 이제 툭툭 던져놓으면서 딱딱 끊어서 쓰는 그런 형태의 이제 서술이 나오게 되는데 물론 그거 자체가 못하겠으면 그렇게라도 하셔야 되겠죠.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방향성을 잡아놓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요거를 챙겨가는 거는 기본하고 기초적인 거예요. 굉장히 공부하는데. 기본하고 기초적인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요 플러스 알파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이제 시험을 써야 되냐, 논술이라든지 이제 서술에 대한 연습 이런 것들이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되어야 되는 거지. 여기에만 매몰돼서 이게 전부가 돼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시험이 항상 단답형, 주관식 시험에서도 단답형 시험이 아니라 서술형, 논술형 시험이다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글을 풀어 쓰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어떻게 썼을 때 어떻게 읽혀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도. 그래서 주관식 논술형 시험이다라는 거를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론이라는 내용 자체를 이제 풀어서 쓰면 사물이나 현상의 이치, 이론이라는 단어는 원래 있는 단어고요. 우리가 감정평가에다가 이론자를 붙인 저 합성어죠. 감정평가 이론은. 이론은 사물이나 현상의 이치를 논리적으로 일반화한 체계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론을 거꾸로 얘기하면 논리죠, 논리. 그러니까 논리나 이론이나 거의 비슷한 거예요. 사물이나 현상의 이치, 뭐 정당하고 당연한 조리다. 논리는 뭐냐? 생각이나 추론이 진여해야 하는 원리나 법칙이다. 법칙성에 바탕을 둔 사고방식이다. 굉장히 읽으면 딱딱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뭐 이걸 외우자, 뭐 이거를 뭐 마음속 깊이 새기자,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일단 읽어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반화, 개별적이거나 특수한 것이 일부에 한정되지 않고 전체에 두루 걸치는 것이다. 그럼 체계는 뭐냐? 각각의 것이 일정한 원리에 따라서 개통적으로 결합된 조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이렇게 풀어서 써가지고 뭐 저렇게 어려운 거를 해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걸 왜 제가 이제 풀어서 쓰냐면 결국은 여기서 이제 갖고 올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답안지를 작성을 하는 게 이제 최종 목표잖아요. 그냥 작성을 하는 게 아니라 답안을 잘 작성하는 게 최종 목표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답안을 작성할 때 요런 거에 입각해서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냐? 쉽게. 그죠? 쉽게. 읽었을 때 그렇지 라는 정도면 돼요. 뭘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막 들어가고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쉽게. 하지만 없어 보이지는 않게. 없어 보이는 건 안 돼요. 없어 보이는 건. 왜냐면 그래도 국가고시 뭐 8대 전문직이라고 얘기를 하는 자격증 혹은 평생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격시험을 보는 건데 없어 보이는 건 아니에요. 없어 보이는. 뭐 단어만 막 이렇게 툭툭 던진다든가 무슨 이제 서브나 요약서에 있는 것처럼 혹은 이제 수필처럼 쓴다든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없어 보이는 거. 두 번째 어떻게 써야 되냐? 논리적으로 써야 돼. 논리적으로. 논리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게 형이상학적 개념이기 때문에 어려운 단어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논리적인 얘기를 이제 저는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싶냐면 말이 되게끔 써라. 그게요. 말이 되게끔. 그 다음에 배타적 혹은 극단적 요런 표현 안 되는 요런 표현. 논리성이 있어야 돼. 배타적 극단적으로 쓰면 안 돼. 근데 보통 아는 게 없거나 공부가 덜 되었거나
아니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개념에 대해서 누군가한테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내가 거기에 대한 본인 자체가 거기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경우고 혹은 내가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렴풋이. 그러면 설명을 할 때 자꾸 강한 표현을 써요. 왜냐면 빨리 넘어가고 싶거든요. 아니면 요 정도만 얘기해서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라는 어떤 얄팍한 술수 그런 것들을 이제 부르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답안지에서 잘 나타나요. 그런 것들이 잘 모르고 있구나라는 게 잘 나타나요. 잘 몰라도 꾹 참고 쉽게 써야 돼요. 쉽게 풀어서 내가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면의 한계상, 시간의 한계상 또 극단적인 표현은 나는 지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잘 풀어서 썼으니 점수를 주세요. 이런 식으로 가야지. 자꾸 막 이렇게 주장하고 주장도 굉장히 세게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뭐뭐 한다고 할 것이다, 당연시 된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풀었으면 거의 백발백중 틀림없어요. 답안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이 사람 잘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돼요. 쉽게 쓴다, 논리적으로 쓴다 이렇게 없어 보이지 않아야 된다. 그 다음에 요 말은 좀 어려운 말이에요. 체계적으로 써요. 체계적. 이게 왜냐면 이 감정평가 이론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감정평가 이론의 이제 내용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유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에서 요거에 대해서 설명해라 이렇게 줬어요. 설명해라. 그러면 요거와 관련된 저 뒤에 있는 얘기도 얘랑 연결되어 있고 요거와 관련된 저 뒤에 있는 얘기도 얘랑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또 얘와 얘가 떨어져 있냐? 얘와 얘가 또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전체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일부분 혹은 극단, 굉장히 한정적인 설명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넓게 펴서 전반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부분들을 굉장히 입체적으로 다뤄준 답안지에 비해서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점수를 가져갈 확률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아마 처음부터 하시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도요. 예를 들어서 강의는 이제 진도가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책 자체가 뭐 1편, 2편 이렇게 뭐 3편 이렇게 쭉쭉 가겠죠? 책의 편제 자체가. 그죠? 근데 요거는 요거와 연결돼 있고 요거는 요거와 연결돼 있고 얘는 또 얘와 연결돼 있고 막 다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강의하는 입장에서도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요걸 딱 얘기하고 자 근데요 2편에 가면 이런 내용이 또 있는데 이게 연결이 돼요. 자 근데 또요 3편에 가면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또 이거랑 이런 강의를 나갈 수가 없죠. 진도 자체가.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의 자체는 처음에 이렇게 진도별로 나가는 게 좋겠죠. 왜냐면 그날 뭔가 머리에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날 정리해서 나가는 게 있어야 될 거예요. 머릿속에. 근데 이거를 자꾸 뒤에 있는 거를 연결시키고 붙이고 하다 보면 듣는 사람도 힘들고 얘기하는 사람도 한 군데에 매몰돼 갖고 빠져나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강의 자체에서는 이런 거를 추구하지는 않아요. 근데 뒤로 갈수록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여기에 가면 어쨌든 요게 모여서 요쪽으로 오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 앞에서 우리 배웠었던 거 정리했었던 거 있죠? 요거랑 같이 붙어서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체크해 두시고 오늘 집에 가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요게 훨씬 낫다라는 거지. 그럼 뒤로 갈수록 강의가 뚱뚱해지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왜냐면 같이 하면서 배워나간 내용들이 그래도 머릿속에 어렴풋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빨리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강의 자체가 뚱뚱해지고 막 여기서 막 계속 얘기해야 되고 그럼 여기 와서 이거 얘기하고 여기 와서 이거 얘기하고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다만 나중에 이제 답안지 쓰고 한번 쫙 모아가지고 이제 살펴볼 시간이 있다면 그때는 요거 위주로 이제 가셔야 된다라는 나중에 이제 다시 말씀을 또 드릴게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앞에 있는 얘기들 자체가 뭐 굉장히 뭐 여러분들 어렵게 하거나 머리 아프게 하려고 하는 혹은 뭐 이제 뭐 감정평가 이론은요 막 논리적으로요 막 이런 단어들이 있고요 여기 뭐 있어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런 얘기들을 치환해서 쓰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감정평가 이론 학습의 오해와 진실 이렇게 돼 있죠. 진실. 이건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나중에 말씀을 드려도 안 들려요. 그때는. 왜냐면 이게 공부 시작해서 이제 공부 이렇게 막 하고 있어요. 장기간이 흘렀어. 장기간. 시험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잘못되게 여기서부터 오류를 가지고 공부를 시작을 해서 왔어요. 이만큼. 너무 많이 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강사가 이게 근데 이렇게 하면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 못 받아들이죠. 그때 가서.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지도 않아요. 솔직히. 왜냐면 상처받으시니까.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다 잘못되지 않으면 시험을 절대로 합격하지 못한다. 또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왕이면 처음부터 제대로 공부를 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제대로 공부하는 게 어려운 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잘못 시작하고 깔보고, 이 과목 자체를 깔보고 그냥 좀 외우면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왜 그렇게 공부를 해요?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도 다 써먹을 지식인데 왜? 머리에 있는 지식으로, 머리에 든 거 가지고 먹고 사는 게 우린데 정확히 제대로 잘 공부해 놔서 나중에 활용하고 쓸 수 있다면 훨씬 좋은 거잖아요. 또 시험 보는 데 있어서도 훨씬 더 효율적이고. 어쨌든 그래서 나중에 가면 이제 받아들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한 번만 좀 얘기를 하고, 뭐 여러 번 얘기를 하겠죠. 공부하면서도 제가. 근데 처음에 조금 보고 갈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 챕터를 넣었고요. 뭐 거짓말은 언제나 달콤하게 들린다. 뭐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으니까 먼저 잘못된 것을 알아야 올바르게 공부할 수 있다. 이 올바르다라는 것 자체는 보편 타당한 개념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본인한테만 올바른데 남한테는 또 올바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받는 거를 권해드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요 뒤에 나올 얘기들은 조금 뭐라 그럴까, 다 같이 이제 조금 알고 있어야 될 그런 얘기들이니까 뭐 간단하게 재미로 또 보고 갈게요. 자, 강의 듣고 기본 교재 열심히 반복하여 학습하면 답안을 작성할 수 있다. 보통 이제 커리큘럼을 보면 그런 것 같잖아요. 처음에 기초 강의 있고 기본 강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문제풀이 강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스터디 강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강의 들으면서 기본 책을 같이 나가니까 교재 열심히 반복하고 하다 보면은 답안을 작성할 수 있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겠지가 중요한 거예요. 되어야 한다 혹은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개인적인 능력이 있는 경우는 가능해요. 이 개인적인 능력이 있는 경우는 뭐냐면 논술을 엄청나게 잘하셨든가,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셨든가, 아니면 글을 쓰는 직종이 있으셨든가, 작가 내지 기자 이런 분들, 아니면 글 쓰는데 개인적인 취미가 굉장히 이제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텍스트와 문건만 읽고도 그거를 요약 정리해서 남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작성 연습 별도로 하셔야 돼요. 작성 연습. 이 작성 연습이 뭐냐면 답안지 쓰는 연습. 근데 답안지 쓰는 연습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뭐 글씨의 속도라든지, 글씨를 잘 쓰는 글씨의 교정 부분이라든지, 혹은 이제 시간 배분의 개념이라든지, 혹은 이제 문장의 오류를 잡는다라든지, 전체적으로 논리 구조를 짜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별도로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내용 공부를 하는 것보다 저는 답안 작성에 비중을 두고 갈수록 더 뭐라 그럴까, 이론 답안지 자체가 굉장히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걸 뭐 등한시할 수는 없죠. 뭘 알아 했으니까 등한시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게 중요하냐 이게 중요하냐라고 얘기를 하면 말이 좀 질문이 잘못됐나? 그건 아닌 것 같네요. 그렇죠? 이게 기본이고 이건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다, 그렇게 하셔야 되겠네. 뭐 이게 중요하냐 이게 중요하냐라고 얘기해. 근데 이제 시험에 임박해서 뒤로 가면 갈수록은 이게 더 중요해요. 훨씬 더. 그때는 이 질문이 맞겠네요. 작성 연습, 이게 이제 훨씬 더 중요해져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강의 듣고 이해한 다음 쓰는 방법 추가로 이해하면 답안을 작성할 수 있다. 여기서 했던 얘기가 이거잖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강의 듣고 이해한 다음 쓰는 방법, 강의 듣고 이해한 다음 쓰는 방법, 요거 하고 나서 요거 쪽으로 가면은 답안을 작성할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가 잘못됐냐면 이게 순서 자체가
자꾸 이제 요거 할 때는 요것만, 저거 할 때는 저것만, 그게 이론 공부할 때도 해당이 되는데 전체 공부할 때도 조금 해당이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는 2차 공부를 할 때도, 1차 공부할 때도 많이 느껴보셨던 분들이 있을 텐데 2차 공부하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멀티플레이어가 되셔야 돼요. 요 시기에는 이것만 하고 있고, 간단히 얘기하면 하루에 공부할 때 오늘은 실무야, 내일은 이론이야, 그 다음 날은 법규야,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실무도 하고 이론도 하고 법규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실무하면서 기본서 내용 공부도 하고 문제 푸는 것도 같이 하잖아요. 또 한 과목 내에서. 그거 마찬가지예요. 이론을 공부할 때도 강의를 수강하면서 답안지 쓰는 작성하는 것들을 조금씩 체화시켜서 나가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강의 끝나고 자 이제 씁시다, 쓰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요렇게 가시면 혼란이 많이 와요. 혼란이. 그리고 점점 뒤로 갈수록 내가 느끼는, 수험자 본인이 느끼는 시험이 임박해가는 그 어떤 압박감, 혹은 나는 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시험 자체가 너무 짧게 남았어, 그런 시간적인 타이트함, 이런 것들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뒤에 가가지고 자 이제 쓰는 거 합시다 이렇게 되면 불안하죠. 그리고 불안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쓰는 것 자체, 그 퀄리티 자체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처음부터 조금씩 같이 해나가는 게 좋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은 차근차근 이해하고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하면 훨씬 편하고 빠르다. 수험기에서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논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 문제. 이해가 먼저냐 암기가 먼저냐. 어떤 사람은 나는 이해를 해야 암기를 할 수가 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이해가 딸리기 때문에 일단 암기한다, 그러고 놓고 가다 보면 이해가 될 수도 있겠다. 경험적인 측면으로 보면 나는 이해가 되어야지 암기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빈도수는 많아요. 빈도수는 많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빈도수는 많은데 실제 이렇게 하시냐, 현저히 떨어진다. 왜? 이해를 어떻게, 이 이해 자체를 살면서 보지도 못한 학문이에요. 듣도 보지도 못한 학문. 그거를 기본 강의 뭐 2달, 3달 듣는다고, 혹은 책 조금 읽는다고 이해가 확 팍팍 돼요, 막. 그러신 분들도 있긴 있는데 보통 그렇지 않잖아요. 왜냐면 굉장히 함축적이고 추격적인 학문이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인접 학문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뭐 하나 이해하기 위해서는 책 3권, 4권, 5권 봐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하진 않을 건데 우리.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암기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실제 그렇게 되는 분들은 별로 없다라는 얘기지. 근데 또 반대로 선생님 저 잘 모르겠어요, 평사님 저 잘 모르겠어요, 이해력이 떨어지나 봐요, 일단 외울래요. 좋아요. 일단 외울래요. 일단 외웁니다. 일단 암기. 일단. 근데 하다 보니까 암기해서 쓰다 보니까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빈도수 자체는 적어요. 누가 처음부터 하기 싫은 암기에 뛰어들려고 하겠어요. 빈도수 자체는 적은데 이렇게 하신 분들의 효과, 즉 실제로 이루어지는 비율 자체는 굉장히 높아요. 실제 강의를 진행을 하다 보면.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나는 이렇게 하고 싶고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그럼 이게 낫나요? 이게 낫나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뭐냐면 일단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보시는 게 좋죠. 왜? 기본 강의 자체는 이해가 목적이니까. 기본 강의 자체는 이해가 목적이죠. 당연히요. 강의 자체는 이해가 목적이죠. 근데 이해가 안 되면 암기를 하세요. 이해가 안 되면. 그리고 암기하면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멀티플레이어, 멀티플레이어. 그래서 요거를 같이 하시자라는 얘기예요. 자꾸 편가르기를 하시면 안 돼요. 공부할 때. 모든 내용들이 다 그렇잖아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거 먼저 해야 된다, 저거 먼저 해야 된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나한테 맞는 방법이 지금은 맞는데 나중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땐 맞았는데 지금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입체적으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입체적으로.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맞는 이야기이긴 한데 수험기간상의 제약이 존재한다. 따라서 요거 2개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답안 작성은 별거 아니다. 키워드 중심으로 짧게 치면서 작성하면 된다. 키워드 자체를 설명하는 거는 중요하다. 그러나 논리가 있어야 된다. 제가 이제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요 키워드 자체 중요해요. 당연히 중요하죠. 왜? 써야 되니까 뭔가를. 우리한테는 이게 어떻게 보면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삼아야 될 재료가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중요해요. 근데 아까 뭐라고 또 말씀을 드렸냐면 이 재료만 있으면 안 돼요. 이 재료만 가지고 이렇게 짧게 이렇게 치면 쓰잖아요. 없어 보여요. 이렇게 쓰면. 이거는 주관식 시험 중에서 단답형 시험에만 해당하는 거예요. 줄글이 있어야 되고 이 줄글이 논리가 있어야죠. 논리는 간단해요. 다른 사람이 읽었을 때 설득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단어만 쭉쭉쭉쭉 치면서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설득이 됩니까? 안 되죠. 그냥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광고? 혹은 이제 그 뭐 여의도에서 얘기하고 있는 찌라시? 뭐 키워드? 중심? 요거밖에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머무시면 안 돼요. 채점하시는 분은 설득하셔야죠. 본인만의 논리로. 대신 이 설득하는 데 있어서 재료가 되는 게 키워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분명히 가셔야 돼요. 즉 플러스 알파가 반드시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논리. 자, 그 다음에 오케이. 자, 그럼 기본서 꼼꼼하게 몇 권 보고 논술도 따로 강의 듣고 준비하면 고득점. 맞아요. 100% 맞습니다. 이거 아주 좋은 얘기죠. 100%예요. 이거 기본서도 몇 권 보고 논술 강의도 듣는 거야. 논술 강의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나 오히려 그 고등학생들이 입시할 때 듣는 논술 강의 자체 굉장히 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논술 강의도 듣고 답안 쓰는 연습도 하고 100% 맞는 얘기예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 정확한 이야기인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이러면은 2년? 3년? 이거 안 돼. 한 5년 이상 걸려. 5년 이상. 최소한 5년 이상 걸릴지도 몰라. 최소한. 안 돼요. 시간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짓이라고 해도 될까? 이런 것들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자, 그럼 답은 요약서다. 집중적으로 컴팩트하게.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가 틀렸냐면 요게 틀렸어요. 절대적인 게 아니란 얘기예요. 절대적인 게. 자, 기본서와 요약서 그리고 의노트 등을 활용한 입체적인 학습이 필요하다. 기본서와 요약서, 그 다음에 의노트. 요거는 지금 나오고 있고, 요것도 지금 나오고 있고, 요거는 나와 있으니까 드릴 거고. 그죠? 보통 공부하면 서브 많이 만드잖아요. 서브가 이거. 올해 강의에서부터는 기본 강의부터 같이, 의노트도 같이 이렇게 나가요. 됐어요. 공부 방법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얘기들을 좀 살펴봤고요. 그러면 감정평가 이론 학습 방법,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또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보죠. 자, 감정평가 이론의 시험 범위인데요. 요거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정식으로 준 거예요. 한국산업인력공단 가면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출제 영역해서 1차 과목도 영역과 범위가 다 나와 있고요. 2차 과목도 실무, 이론, 법규 3과목 다 요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크게 이제 3가지 꼭지로 되어 있고요. 감정평가의 원리, 감정평가의 방식, 그 다음에 감정평가 방식의 응용, 이렇게 3가지로 되어 있고요. 감정평가 원리에서는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응용이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초이론 같은 경우가 양이 굉장히 많아요. 양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이제 이걸 빼볼까요?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돼요. 책에 다 있는 거니까. 그 감정평가 뭐 개념이라든지 요 개념에는 다시 이제 뭐 정의라든지 아니면 뭐 분류라든지 혹은 이제 감정평가와 관련한
직업 윤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등등.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 개념 말고 뭐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혹은 이제 가치 발생, 그 다음에 가치 형성 등 가치에 대한 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요거 관련해서 이제 뭐 부동산 시장 분석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이런 내용들이 다 감정평가 기초 이론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감정평가 응용이론은 뭐냐면, 이 응용이론은 뭐냐면, 요거는 이제 부동산 원론에서 배웠었던 얘기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뭐 부동산과 관련된 뭐 투자라든지 혹은 금융이라든지 개발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 등등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의 범위 자체가 굉장히 많겠죠. 넓겠죠, 또. 그죠? 그 다음에 감정평가 방식에서 비교, 원가, 수익 방식은 요거 합해가지고 보통 감정평가의 전통적인 3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방식은 새롭게 나오는 방식, 새로운 방식들, 혹은 요거에서 이제 응용이 되는 방식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물건별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별 감정평가예요. 대상 물건별. 뭐 토지의 감정평가, 건물의 감정평가, 토지 건물 복합부동산, 구분소유 부동산, 뭐 공장재단, 광업재단, 비상장 주식, 채권, 자동차, 건설기계, 뭐 선박, 항공기, 그 다음에 기업가치, 지식재산권, 소음 등으로 인한 가치 하락분에 대한 감정평가 등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물건별 감정평가가 각 대상 물건별로 뭘 봐야 되냐라는 얘기. 하나 이제 그 특징적인 측면은 뭐냐면, 여기까지의 이제 거의 대부분의 이제 논의는 그 대상 물건 자체가 어디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부동산에 맞춰져 있어요. 여기까지는 보통. 다른 물건들도 이걸 쓸 수 있긴 한데, 요런 얘기들을 할 때 그 포커스에 딱 맞춰놓고 뭘 기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냐라고 얘기를 할 때 부동산에 맞춰져 있는데, 이 부동산이 여기서 여기로 오면서 이제 물건이 확장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논리는 거의 대부분 제가 부동산을 예로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적별 감정평가에 가면은 이제 감정평가를 받고자 하는 이유들이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래서 목적별 감정평가 가게 되면 그 이유에 맞춰서 뭐 담보라든지 경매라든지 아니면 뭐 시가 참고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재개발 재건축 혹은 정비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비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내 토지 자체가 국가의 어떤 공익사업에 수용됐을 때 내가 보상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보상감정평가라든지 혹은 이제 그 IFRS 들어오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도 오래전 얘기예요. 벌써 이제 그것도 IFRS 발음이 안 될까요? IFRS 들어오고 나서 재무보고 목적의 감정평가인데 그쪽에 뭐 자산재평가라든지 이런 목적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런 측면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감정평가 이론 시험 자체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1년 동안, 그죠? 1년 동안 쭉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데, 요거를 이제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이걸 이제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책이 있어야 돼요. 책이. 근데 그 책 교재 자체가 보통 이제 교수님이 쓰신 책을 우리가 이제 기본서라고 얘기를 하죠. 기본서. 교수님이 쓰신 책들을 기본서라고 얘기를 해서 이 기본서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예전에 이런 논의가 있었어요. 기본서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아니다. 이제 서브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뭐 쓸데없는 얘기예요. 왜냐면 기본서도 보고 서브도 보면 좋겠죠. 그러니까 왜 자꾸 편을 갈라 그렇잖아요. 이거 아니면 이거 뭐 너 죽어라 뭐 이게 죽어라 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기본서로 공부를 해도 당연히 서브 요약 정리를 또 본인이 하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되는 거죠. 양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요약했기 때문에 양이 줄어드는 거죠. 오히려 그렇잖아요. 왜 양이 늘어나? 이것도 보고 이것도 봐야 되는데 아니 이거에서 파생된 게 요건데 왜 자꾸 이거와 이거를 갈라서 생각? 그것도 평가를 이렇게 왜 자꾸 편을 가르려 그래?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해야지. 물론 이제 시간적 제약이 아니죠. 효율성을 추구하는 방법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같이 생각해보고 또 이제 제가 제시해 드려야 될 방향인 거는 맞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자꾸 평가를 놓고 말하면 안 돼. 이제 아까 이제 나왔던 내용 자체를 이제 그 내용을 커버를 하려면 봐야 될 책들이 뭐가 있냐면 감정평가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 이제 경응수 감정평가사님이 쓰신 책인데 이게 얼마 전에 개정이 됐어요. 2020년 2월에 전체 907페이지로 이루어져 있고 907페이지. 감정평가 이론과 관련한 기본서 중에 그래도 이제 시중에서 가장 이제 빈번하게 회자되면서 많은 수험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 감정평가론이. 그리고 이제 감정평가 실무기준 해설서라는 게 있어요. 해설서. 이거는 이제 감정평가사협회와 한국감정원이 이제 같이 편찬을 해낸 건데 얘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감정평가 관련 법령들이 있어요. 기준이나 법령들이 있는데 왜냐면 일단은 법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그 법을 해석하는 방법이나 혹은 법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론이 들어갈 영역이 생기는 거지만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법을 위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기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법에는 뭐가 있냐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라 그래서 감정평가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얘에서 구체적인 내용과 기준을 위임받은 게 뭐가 있냐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라 그래서 감칙이 있고요. 그죠? 그리고 또 얘를 구체적으로 풀어 써놓은 게 뭐냐면 감정평가 실무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실무 기준을 또 이렇게 자세하게 해설한 게 뭐가 있냐면 감정평가 실무 기준 해설서라는 게 있죠. 그죠? 일반 평가만 봤을 때. 여기다가 이제 더 보태서 이제 보상 같은 경우는 이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가격공시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또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구분 건물 같은 거 평가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집합건물법 이런 것도 또 집소법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재개발 재건축 관리에서는 이제 정비사업법 혹은 이제 도정법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 법률들도 있고 되게 많아요. 목적별로 또 물건별로 걸리는 법률들이 다양해질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제 요 범주에서만 보자면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거 봐야 돼요. 그래서 감정평가 실무기준 해설서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2014년에 그래서 내용 자체가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닌가 혹은 이제 실제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좀 우려스러움은 있죠. 자, 그리고 부동산학 개론 당연히 보셔야죠. 부동산학 개론도 당연히. 최근에 가장 이제 제가 제일 괜찮다라고 생각했었던 책은 이제 서광채 평가사님과 이제 여러 이제 저자들이 공저한 부동산학 개론이라는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이제 영어로 써있네? The Appraisal of Real Estate라고. 이거는 이제 부동산 감정평가라고 해서 얘는 이제 어디서 나온 거냐면 미국 AI. 그 AI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미국 AI. Appraisal Institute. 그러니까 미국 감정평가사협회예요. 미국 감정평가사협회. 여기서 나오는 텍스트북, 즉 얘네들의 교과서예요. 교과서 AI.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일본 혹은 해설 부동산 감정평가 기준인데 이거는 이제 일본에서 여기 있어요. 부동산 감정평가 기준이 있어요. 그죠?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교수님들이 해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요거랑 성격이 비슷한 거죠. 일본의 감정평가 기준을 해설해 놓은 거니까. 이게 실무 기준 해설서. 그죠? 해설서. 자, 그럼 이제 감정평가 이론 시험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5권을 봐야 되는데, 책을 907페이지, 619페이지, 639페이지, 715페이지, 440페이지다. 예, 책보다 끝난다, 이제. 책보다. 1년 내내 봐도 못 본다. 이거 언제 다 보냐? 기본서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책을 보기 시작했으면 적어도 4-5번 이상은 회독이 돌아야 보니까 될 텐데, 이걸 언제 다 보냐, 이거지, 이거를. 이걸 언제 다 봐요? 그럼 너는 봤냐? 봤죠. 봤으니까 오래 공부했지. 그죠? 어쨌든 소개는 해드려야 된다. 왜? 발차식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경우가 만약 하나라도 있는 경우라면 이런 책들이 존재하는 건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럼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거냐? 일단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쉬었다 할 건데, 결론은 그겁니다. 이거 다 안 본다, 이거 다 보다가 시간 다 간다. 이거 다 안 본다. 그래서 잠깐 쉬셨다가, 그럼 뭘 봐야 되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고, 실제 기초 강의에서 진행하려고 했었던 내용을 진도로 나가 볼게요. 잠시 쉬었다가 오세요.